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습지상으로 29차 시 새로운 사상이 유행하다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29차 시 새로운 사상이 유행하다 이 부분은요. 2학년들은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1학년만 들으세요. 1학년들은요. 6단원에서는 기말고사 출제가 다른 건 다 안 되고 요 29차 시만 된다고 했었어요. 저번에 한번 설명했었죠. 그래서 1학년의 경우에는 이 앞에랑 요 뒤에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이 29차 시만 시험 범위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2학년들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2학년들은 쭉 시험 범위니까요. 자, 새로운 사상이 유행하다 이전차 시 진단평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인들이 등장했대요. 민간 상인,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개인사자를 써서 사상이라고 하죠. 자, 2번. 조선 후기 양반의 수가 자꾸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줄어드니까 세금을 양반 안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민이 세금을 내는데 자꾸 상민의 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해 보려고 영조 때 양인의 확보를 위해서 실시한 법이 있죠. 노비의 신분을 판별하는데 어머니 쪽의 신분을 보는 거예요. 즉 어머니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인 거죠. 근데 어머니가 노비가 아니에요. 아버지만 노비예요. 그러면 어머니 신분 따라서 양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서 노비가 되는 거, 노비, 종모. 어머니 따라 노비가 되는 법이다. 노비종모법. 자, 학습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 실학에 관한 거 먼저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천주교와 동학의 시작. 자, 그러니까요. 오늘은 키워드가 세 개네요. 실학, 천주교, 동학입니다. 자, 먼저 실학 공부하기 전에 실학하고 대비되는 서학이라는 거 공부할 거예요. 서학은 뭐냐면요. 음, 서양의 학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서양의 학문. 자, 한번 볼까요? 17세기 무렵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이 당시 중국 청나라를 통해서 서양의 학문을 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서양의 학문이요. 천주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즉, 천주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들이 서양의 학문을 소개하고 알려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과학기술 이런 걸로 되게 호기심을 자극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성경 쓱 드미는 거죠. 성경.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자, 그래서 천주교 서적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고려만국전도라고 하는 세계 지도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천리경은 뭐냐면요. 천리를 볼 수 있는 거울이다 해가지고 지금부터 따지면 망원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망원경도 들어왔고요. 이러한 서양 문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교과서 77쪽에 고려만국전도 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고려만국전도는요. 서양 선교사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제작한 세계 지도예요. 그런데 이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세계 지도를 만들었을 당시에는요.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요. 서양 사람들이. 그 다음에 중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우리 왜 혼일강 역대국도 지도라고 중국이 한 이만했던 지도 있죠. 우리나라 이만하고. 근데 그런 지도에 비해서 훨씬 왜곡되지 않은 어찌 보면 지금 세계 지도랑 약간 비슷한 그러한 어떤 비례가 맞고 축척이 맞는 그러한 지도가 등장을 했던 거죠. 자, 그 세계 지도 이름이 고려 만국전도입니다. 만국전도입니다. 만국전도니까 세계 여러 나라 세계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서학의 영향은 뭐냐? 조선의 과학기술 발달에도 기여했고요. 지식인들의 세계관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실학은요, 말 그대로 실제로 필요한, 쓸모있는 학문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진짜 배움, 그 다음에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배움 이런 걸 실학이라고 하는 거죠. 등장 배경을 볼게요. 자, 조선 후기로 가면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사상이 완전히 지배적인 사상,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사상이 되어버려요. 성리학은요, 당시 사회 경제적 변동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못해요. 즉, 신분제도도 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농민 상인이 나타나고 또 많은 농민 상인들은 몰락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성리학이 해답을 주지를 못하고 개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학이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학문, 쓸모있는 학문을 연구하던 사람들은요, 나름의
사회개혁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농업을 중심으로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어떤 사람은 농업 아니다, 상공업 중심으로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각각 주장했어요. 자, 그럼 먼저 농업 중심의 개혁론 먼저 보겠는데요. 내용, 농촌 사회의 안정을 위한 토지 제도의 개혁을 주장한 것. 즉,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주장했던 실학자들은요, 토지의 어떤 소유에 대한 어, 분배를 새로 하자, 내지는 토지 제도, 세금 걷는 방식을 바꾸자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자, 이 학자들 3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3명의 학자들 모두 교과서 77페이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알아본 다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형문이라고 하는 실학자는요,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나누어 주자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신분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지만, 차등은 있지만, 토지를 그래도 나누어 준다는 데에서는, 이것 좀 균등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에게나 토지를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나눠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균등히 하다, 토지를 고르게 하다라는 의미로 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형원은요, 균전론이고요. 신분에 따른 차등을 두어서 토지 배분하는 게 균전론의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익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익은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설정을 해요. 이러한 토지를 유식한 말로 영업전이라고 그래요. 자, 영업전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영업전의 한자 뜻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업전은요, 영원히 일해야 되는 땅이다. 즉, 영원히 일해서 힘써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왜 영업전이냐면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을 생산하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가지고 있으면서 영원히 여기서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익은요, 이 영업전이라는 토지의 면적을 설정하고요. 어, 이 토지만큼은 매매, 사고 파는 걸 금지해요. 그러니까 즉, 농민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그리고 거기서 농사 쳐라 이런 의미인 거죠. 자, 이렇게 토지의 어떤 소유를 제한하는 것을 한전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전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유형원은 무슨 론? 균전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약용이라고 하는 실학자는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한 뒤에 토지를 공동으로 또 수확물을 공동으로 나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여전제를 주장했는데요. 이것은 요즘으로 따지면 약간 그 사회주의적인 어떤 경제체제랑 좀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니까요. 함께 또 비슷하게 일했으면 고르게 나누는 거죠. 자, 한전론과 관련해서는요, 아래 자료가 하나 더 있어서 볼게요. 자, 여기 이익, 성호 이익이라고 하는 인물의 초상화가 있고요. 영업 전에 매매를 금하자 이랬어요. 자, 이게 뭐냐면 토지 몇 부를 1호의 영업전으로 하여 저고 땅이 많은 자는 줄이지 않고 미치지 못하는 자는 자도 더 주지 않으며 돈이 있어 사고자 하는 자는 비록 1,100결이라도 허락하여 주고. 자,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설정한 영업전, 누구나 생활을 위해서 최소한 경작해야 될 토지, 이 영업전은요, 음, 땅이 많아 팔고자 할 때도 나머지는 허락해 주는데 이 영업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업전만큼은 매매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요 자료, 사료랑 학자 그리고 어떤 주장인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학습지로 다시 돌아와서요, 정리 한번 쓱 해볼까요? 자, 먼저 유형원은요, 토지의 균등 분배를 강조했죠. 그래서 균전론이라고 그러고요. 굳이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유형원의 균전론은 신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토지를 지급하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익은요, 매매를 제한하자라고 해서 한전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매매를 제한하는데 그 개념 하나 좀 적어주면 되겠죠. 개인이 영원히 농사 지어야 될 토지 영업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업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땅을 팔지 못하게 하는 매매 제한 방식을 썼다. 자, 그럼 정약용은 뭐냐면요, 여전제라고 하는 토지 제도인데요. 공동 경작하고요, 공동으로 나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정약용, 여전제, 공동경작 분배. 자, 이제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넘어갈게요.
자,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은요, 발달된 청나라의 문물 수용과 상공업 진흥을 주장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학자로는요, 유수원이라는 사람인데요. 유수원은요, 직업적 평등, 즉 선비나 농민이나 수공업자나 상인이나 다 신분별로 똑같다. 차별 없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유수원의 직업 평등. 자, 그 다음에 홍대영 보겠습니다. 홍대영은요, 기술을 혁신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77페이지, 교과서 77페이지 사진을 보면요. 홍대영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홍대영은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는 기구인 혼천이를 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천체 관측 기구다. 홍대영이 만들었다라고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여기 기술혁신 아래에다가 문벌집 폐지도 적어주세요. 이 홍대영은 문벌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명문 가문이죠. 그 명문 가문이면 이렇게 문벌로서 지위를 누리고 그렇지 못한 가문이면은 위축되고 그랬는데요. 이제 그런 거를 폐지하자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자, 그다음 박지원 한번 보겠습니다. 박지원은요, 수레와 선박 그리고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박제가는요, 수레와 배를 이용하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소비 촉진을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자. 소비 촉진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77페이지에 박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기회를 익히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재물이란 샘과 같은 것이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래서 신기한 게요. 이 샘에 있는 물을 다 길러 먹으면 물이 완전히 말라버릴 것 같아서 막 아껴 먹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샘은요, 물을 계속 퍼내야 돼요. 그러면 아래서 또 올라오고 새물이 올라오고 올라와요. 그런데 물을 안 푸고 계속 그냥 이 위에서만 이렇게 물을 걷어먹는다. 그럼 점차 샘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경제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박제가는요, 소비 촉진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일찍이 주장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요. 우리 역사, 우리 지리, 우리말 공부하자라고 하는 게 국학입니다. 중국 거 아니고요. 서양 거 아니고요. 자, 예언사상으로 넘어갈게요. 예언사상 배경, 지배층의 수탈과 거듭된 재난, 질병이 만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상이 힘드니까요. 새로운 세상을 예언하는 예언사상이 발달을 해요. 자, 내용에 보시면요. 정감록이라고 있거든요. 조선왕조의 멸망을 예언했던 사상이 정감록입니다. 이 정감록이라는 건요. 일종의 비밀책, 예언책 같은 건데요. 이 정감록에 따르면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대전에서 가까운 계룡산 쪽에서 나타나가지고요. 조선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되게 황당한 얘기잖아요. 근데 조선 후기에는 이 정감록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성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진짜 새로운 왕조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우리를 위한 왕조를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감록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도참설 이것도 일종의 예언 사상이고요. 미륵신앙은 불교 신앙인데요. 이 미륵이라고 하는 부처님이요. 음, 어려운 중생들을 구제해주는 미래에 와서 우리를 구제해주는 그 미래에 우리를 구원해주는 부처님인 거죠. 그 세상이 힘들 때 백성들이 많이 의지하게 되는 부처님이에요. 자, 영향 19세기 사회변혁 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됨. 그래서 별 내용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천주교 확산과 동학의 창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천주교부터 보겠습니다. 자, 천주교가 언제부터 신앙으로서 받아들여졌느냐? 그것은 18세기 후반입니다. 18세기 후반에는요,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이 이 천주교를 더 이상 학문이 아니고요, 신앙으로서 수용을 했는데요. 자, 교과서 78페이지 쪽날개를 하나 보겠습니다. 네, 요거네요. 천주시리. 자, 마테오리츠 또 나왔네요. 마테오리츠가 중국에 있을 때 저술한 천주교리서로 조선후기 한글로 번역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림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 거를 한글로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건데 보이세요? 그래서 이러한 천주시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자들도 당시에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 교리를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특징은요, 천주교 인간평등, 사랑과 박애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층민, 중인, 상민, 부녀자 사이에서 전파가 빨랐고요. 정부는 천주교를 탄압을 했는데요. 특히 유교적 제사의식을 거부했던 거.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천주교를 탄압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여기 교과서 78페이지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자, 78페이지 자료에 보면은 천주교 신자인 윤지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교적인 제사의식을 거부했다가 큰 난리가 나요. 자, 어떤 거냐면요. 일종의 가상 인터뷰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상의 신주를 없애고 유교적 제사의식을 거부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윤지충이 묻자. 자, 윤지충은요. 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는 일과 죽은 자에게 술과 음식을 올리는 것은 천주교에서 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유교적 제사의식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를 국왕의 권위에 도전하고 유교적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근데 나는 그냥 천주,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냥 뭐 어긴 적 없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학습지로 돌아가서 이 내용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정부에서는 이를 사교로 규정을 했습니다. 사교라는 건 뭐냐면요. 사교, 사악한 종교, 음, 백성들을 아주 어지럽게 하는 종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자, 동학 공부하겠습니다. 동학은 뭐냐면요. 천주교라고 하는 신앙이 옛날에는 서학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쪽 학문, 서쪽 신앙과 대비되는 게 동쪽 학문이죠. 동학은요, 동쪽 학문, 우리나라의 어떤 사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창시 1860년 경주의 몰락한 양반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합니다. 자, 동학의 그 교리는 두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인내천이고요, 하나는 후천개벽이에요. 자, 인내천이라는 것은요, 교과서 78페이지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곧 이르러 하늘이다. 즉,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내천이라고 하는 핵심 사상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인간 평등을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층민들의 호응도 얻을 수가 있었고요. 낡은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것이 후천개벽입니다. 자, 교세 확장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학은요, 남부지방, 즉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지방을 중심으로 확산을 하고 있었고요. 정부는 동학에 대해서 동학을 사악한 종교로 규정을 하고요. 일대 교주였던 최재우라고 하는 그 몰락한 양반 있죠? 그 사람을 처형시킵니다. 자, 그리고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라고 하는 동학의 그 일종의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책들이 교과서 78페이지 쪽나기에 나오거든요. 자, 왼쪽은 동경대전이고 오른쪽은 용담유사예요. 동경대전은 순 한문체로 쓰여있는 좀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책이고요. 용담유사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도 용담, 용의 연못에서 전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약간 삼국유사처럼 이 얘기 저 얘기가 좀 쉬운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책이에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대체로 재물은 샘과 같은 것이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아, 이거 북하기까지 나왔네요. 어떤 사람이에요? 박제가. 그죠? 박제가. 자, 이번 다음 자료를 보고 신분질서의 변화를 정리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천주실이네요. 마테오리치. 자, 이 종교는요, 18세기 후반 이르러 남인계열의 신학자들이 서양 학문이 아닌 신앙으로 받아들였고, 하층민과 중인들, 상민과 부녀 사이에서 빠르게 전파되었다. 자, 오늘 여러 번 배운 거죠. 천주교가 정답입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참고 활동 안 해도 되고요. 형성평가 문제 풀겠습니다. 1분 드릴게요. 자, 1분 30초 드릴게요. 시작.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어려운 문제는 없었는데.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표, 틀리면 X표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공업 중심 계약론자들은 토지 제도를 개혁하여 농촌사회 안정. 이건 상공업이 아니죠. 이거 농업 중심 계약론자예요. 자, 정약용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는 매모하지 못한다. 자,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거 있죠. 한전론. 이거는 정약용이 아니고 누구였죠? 알아야 돼요. 이거 이익이에요. 이익이 한전론. 자, 그리고 조선후기 도창설 등의 예언 사상과 미륵이 나타난 생활을 구제한다는 미륵 신앙이 유행하였다. 이건 맞는 얘기네요. 3번만 맞네요. 2번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반개수록을 저술한 실학자로 토지제도 개편과 양반 문벌제도, 과거제, 노비제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 사람은 반개수록이 나왔으니까요. 뭐 볼 것도 없죠. 유형원이에요. 유형원. 자, 유형원의 토지제도 개혁이면 유형원은 무슨 론이었죠? 균전론이에요.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토지를 지급하자. 자, 그 내용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하한선을 정한 최소한의 토지 매매 금지했다. 이건 영업전. 이거는 한전론과 관련된 거죠. 이익의 한전론. 틀렸고요. 생활에 필요한 일정 면적의 토지를 영업전 설정한다. 이것도 한전론 얘기죠. 토지를 국유하고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을 두어 분배한다. 이게 정답이네요. 신분에 따라 토지를 나누어 준다. 자, 토지를 공동 소유하여 공작한 노동에 따라 성향을 거둔다. 이거는 정약용의 여전론이고요. 정전을 편성하는 중에 9분의 1은 공존으로 하여 그 생산물의 조세를 사용하고 나머지 농민을 분배한다. 이것은 어쨌든 유영원의 그런 제도와는 관련이 없고요. 우리 안 배웠지만 정약용의 정전제라는 거예요. 이건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세요. 3번. 자, 실학자 박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청에 다녀온 뒤 북학의를 저술하였다. 북학의는 박지원이라 박제가죠? 산업공사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강조하였다. 이거 살짝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산업공사의 직업적 평등 누구였더라? 앞으로 넘겨서 이렇게 보다 보면 나올 거예요. 유수원이네, 유수원. 자, 급지로 돌아가서. 자, 이것은 니은은 유수원에 대한 설명이고 양반전과 호질에서 위선적인 양반을 비판한 거. 요거 박지원 맞습니다. 박지원의 대표적인 소설이에요. 양반전과 호질. 자, 수레와 배 이용 화폐유통 필요성 강조한 것도 역시 박지원입니다.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됩니다. 5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람이 곧 하늘이래요. 끝났네요 이거. 동학이네요. 자, 혹세무민 세상을 현혹시키고 백성들을 이게 홀렸다 이런 뜻이죠. 그 혐의로 교조가 처형되었다. 자, 교조라는 건 종교의 할아버지 즉 1대 교주를 말해요. 그래서 1대 교주인 누구였죠? 최재우라는 사람. 이 사람이 처형당해요. 그때 혐의가 혹세무민이라는 혐의로 처형이 됩니다. 맞는 설명이었고요. 1860년 경주에서 수제고 창시하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삼남지방 농민들 중심으로 확산된 것도 맞고요. 유교적 제사의식 거부로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이것도 맞네요. 낡은 세계가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후천개벽 사상을 주장했다. 이것도 맞는데? 4번이 정답이네요. 죄송해요. 자, 유교적 제사의식을 거부로 정부의 탄압받은 건 동학이 아니라 천주교죠? 이건 천주교 얘기네요. 잘못된 게 여기 숨어 있었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